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저희 집은 자식이라고는 딸랑 딸만 둘인데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사실 그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주는 저희 집 트러블 메이커인 두 남자 때문이에요. 바로 무등산 호랑이 친정 아빠와 부산갈매기, 제 남편이죠. 별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두 남자는 지역 감정이 있는 상반된 두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삐걱거리죠. 제 남편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을 찾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이요. 남편이 저희 집을 찾았던 그날, 하필 TV에선 기아와 롯데의 야구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술상을 앞에 놓고 야구 중계를 보던 두 남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 선수의 활약에 따라 희비가 오갔고, 그러다가 빈볼 시비가 붙자 결국 일촉즉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어지간하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처지에 장인 기분을 맞춰줄 법도 한데 제 남편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부산 스타일의 육두문자를 날리며 상대 선수를 조롱했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빠는 걸쭉한 남도 스타일 욕으로 맞받아치며 눈에 불을 켜셨죠. 그래도 두 남자 모두 성인인데 뭔 일이야 있겠냐 했던 저와 엄마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그 순간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술상이 현관 앞까지 날아가지 뭐예요. 심상치 않은 조짐에 거실로 나가보니 글쎄 거실 벽에 시뻘건 골뱅이 무침 국수사리가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사방에 붙어있고 바닥엔 깨진 술잔과 술병이 쓰러져 있더군요. 그보다 더 가관인 건 두 남자였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는 죽일 듯 서로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순간 이 결혼은 물 건너갔다 생각했어요. 이 시방 뭐라 했냐? 실수? 저것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면 시방 나가 네 뺨따구를 쳐도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인 것이여. 근께 눈깔 똑바로 뜨고 봐라잉. 아, 뭐라카노. 아버님이 뭘 좀 몰라가 그락하는 건 그냥 넘어가 드릴 수 있는데 지가 잘못 봤다 하는 건 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이소. 그날 TV에서 기아와 롯데 선수들의 벤치 클리어링 장면이 흘러나오는 동안 우리 집 거실에선 장인과 사위의 멱살잡이 장면이 연출되었답니다. 엄마와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저 두 눈만 의심할 뿐이었죠. 어린 여동생은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전화기를 들고 설쳤고 두 남자는 1시간 가까이 서로의 멱살을 쥔 채 기싸움을 이어나갔어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 두 사람한테 확 뿌리고는 소리치셨죠. 둘 다 그만 못해, 이 미친 망아지 새끼들아! 이후 엄마의 입에서는 개나리, 미나리는 명함도 못 내밀 거친 욕설이 흘러나왔고 그 욕을 고스란히 듣게 된 두 남자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마른 침만 꼴깍 삼켜야 했어요. 난생 처음 엄마의 신기에 가까운 욕설을 듣게 된 여동생은 연신 대박을 외쳐댔고요. 이미 일찌감치 이모들을 통해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던 저는 남편한테 창피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사실 저희 엄마가 소시적에 껌 좀 씻던 분이거든요. 신혼 초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저희 외가를 찾아가 외할아버지한테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고 땡깡을 부리기 일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조신한 여성으로 거듭난 건 제가 태어나고부터였대요. 엄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은 거죠. 아무튼 엄마의 커밍아웃 덕분에
그날의 싸움은 조용히 끝났고 남편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 일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죠. 나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정은 그놈하고 네 결혼은 없는 것이여. 아가, 그랑께 똑똑히 들어라잉. 네 아베 죽이고 결혼을 하든 딴 놈을 찾든 택일려야 할 것이여. 알아듣겄냐? 천천벽력 같은 소리에 전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단식을 시작했고, 처음엔 눈 하나 깜빡 안 턴 아빠는 제가 일주일 가까이 식음을 전폐하자 흔들리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딸 자식 잡는 남편이랑은 더는 못 산다고 가방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아빠가 꼬리를 내리는데 한몫을 했고요. 결국 아빠는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하지만 그냥 받아주는 건 안 되고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야구 경기를 볼 때 특정 팀에 대해 욕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이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고 조건을 다셨어요. 아빠의 요구 조건을 들은 남편은 일단 사위된 입장으로서 장인 멱살을 잡은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지만 아버님 또한 특정 팀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맞섰죠. 그러자 중간에서 이 상황을 조율하던 엄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두 사람은 평생 야구 중계를 볼 수 없어. 더 이상 토달면 나도 못 참아. 알았어? 엄마의 결정에 아빠와 남편은 황당한 표정이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친 끝에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았고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문제는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였어요. 시댁에서는 부산에 내려와 했으면 했고 친가에선 광주로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정작 저희도 그렇고 시댁은 서울에 있는데 말이죠. 아빠는 마음에도 안 드는 사위한테 귀한 딸을 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 정도 배려도 못 해주냐고 남편을 불러다 항의했고 시댁에선 저를 따로 불러 원래 이럴 땐 시댁에 맞추는 거라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장인과 사위의 싸움이 아니라 집안 된 집안 싸움이라 엄마도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차라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치아라, 결혼식 안 하면 된다 아이가. 니 맘 단단히 묵어라. 오빠야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는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시고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됐고 결혼식은 서울서 합니다. 오실 분은 오시고 못 온다 하는 분들은 오지 말라 카이소. 안 된다 카모 결혼식 안 할랍니다. 둘이 가가 혼인신고하고 바로 살랍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선언에 양가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 남편 뜻에 따라 서울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 앞에는 부산과 광주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로 가득했고 덕분에 결혼 비용 지출은 늘었지만 무사히 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결혼식 사진을 보면 양가 친인척분들의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감사하고 죄송했지만 우리 결혼식을 치른 것만으로 다행인걸요. 힘겨운 결혼식 후에도 아빠와 남편은 사사건건 시비가 붙었어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상황은 거의 진돗개 하나 발령 상태에 준하는 수준이었죠. 아빠와 남편은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열을 올리며 정치 얘기를 꺼냈고 식구가 모여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날아가기도 부지기수였어요. 결국 이번에도 엄마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에 이르렀죠. 밥을 먹다 숟가락을 놓은 엄마는
종이와 펜을 들고 와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종이에는 가정준칙이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는 제1조항에 이렇게 써넣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공간에서 정치 관련 발언을 금한다. 어길 시 이혼. 그리고는 종이를 거실벽 중앙에 떡하니 붙여놓으셨죠. 아빠와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를 했지만 엄마 성격을 아는 두 남자는 이내 꼬리를 내리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우리 집의 가정준칙은 나날이 조항이 늘어만 갔고 1년도 안 돼 종이가 꽉 차서 그 위에 새 종이를 덧붙여야 했죠. 동생은 이러다 똥 싸는 것도 금지될 판이라며 아빠와 제 남편을 놀려댔어요. 그쯤 되자 두 남자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따, 나가 내 집서 뭔 말을 못해요. 이것이 집이여? 감옥이제? 저 쓱을 놈이 확 되져불던가 나가 되져불던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야. 저희 남편도 친정에 갈 때마다 인상 쓰며 꿍얼대기 마찬가지였어요. 천지 삐까리가 여잔데 내 만다꾼 니랑 결혼을 해갖고 이 지랄을 하고 사노. 미쳤다. 장인과 사위 관계가 이렇다 보니 저 역시 친정을 찾는 일이 점점 줄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늘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이 컸는지 기가 많이 죽었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지 뭐예요. 아빠는 방에서 이불을 싸매고 누워있던 남편을 깨우며 소리쳤어요. 이 쓰글놈아, 잠이 쳐 오냐? 나가서 공사판을 띄워도 시원찮을 판에 나가 딴 것은 참아도 내 새끼 굶기는 것은 보들 못혀. 나가 이런 꼴 보자고 딸 다시 키워? 니깟 놈한테 줬는 줄 아냐? 똑똑히 들어라잉. 앞으로 3개월 안에 직장 못 들어가면 니는 내 손에 죽어. 내 새끼 눈에 눈물 나도 닌 내 손에 죽어. 그니께 나가서 도둑질을 하든 트럭을 몰든 돈 벌어와야. 안 있나고 뭐하냐? 울고 싶은 사람 뺨치는 격으로 아빠는 남편을 자극했고 아기 바친 남편은 그날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 40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화난 얼굴로 집에 왔더라고요. 드디어 취직을 했다면서요. 뭐? 덤프트럭 기사? 아빠가 한 말 때문에 그래? 자기가 그런 일은 어떻게 해? 남편은 처음엔 버스라도 몰 생각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갔다가 거기서 트럭 기사 수입이 꽤 짭짤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모르나? 내 부산 갈매기다. 내 일이 안 죽는다. 트럭 몰아가 돈 왕창 벌어 당겨줄 끼다. 그래가 고마 콱 장인 코를 눌러줄 끼다. 니 지키봐라. 내 하나 못하나. 대학 졸업 이후 책상 앞에 앉아 펜대만 굴리던 남편은 그렇게 덤프트럭을 몰게 되었고 전국을 돌며 운전을 했어요. 사위가 트럭을 몬다는 소식을 접한 아빠는 한숨을 푹 쉬셨지만 그래도 식구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의외로 이 일이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남들 자는 새벽 시간에 일찍 현장으로 출근해야 해서 아침잠이 많은 남편으로선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 중간 소개업자들의 횡포를 참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요.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남편은 잘 버텨주었죠. 그렇게 남편은 덤프트럭 기사로 5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 사이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은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예비 제부는 명문대 출신으로 대기업에 다니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더라고요. 게다가 매너도 좋고 저희 아빠한테는 어찌나 아들처럼 살갑게 굴던지 제 남편과 엄청 비교가 될 정도였죠.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온 날 장인의 멱살을 잡았던 큰 사위와 다르게 고급 양주를 사들고 와선 아빠 말에 고분고분하게 구는 둘째 사윗감이 아빠는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비 둘째 사위를 칭찬하는 걸로도 모자라 눈에 가시인 제 남편과 대놓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큰 사위가 덤프트럭 모는 걸 못마땅해 하던 참이라 더 그랬나 봐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들 남편이었지만 시련을 겪으면서 성질이 많이 죽은 건지 아니면 둘째 제부의 스펙 앞에 기가 눌린 건지 남편은 술잔만 기울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을 나서자마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시키 저거 뭐 있는데? 싸한 게 뭐 있어 저거.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같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있긴 뭐가 있어. 사람 능력 있고 깔끔하고 누가 봐도 1등 남편감인데.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만해. 당신이 그럴수록 당신만 초라해져. 아니다. 저거 분명 뭐 있다. 딴 사람은 다 속여도 내는 못 속인다. 지켜봐라. 내가 찾나 못 찾나. 남편의 이런 반응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사귀게 된 것도 바로 남편의 이런 의심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작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데이트 비용과 남자친구의 용돈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감당하고 있던 터였죠.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주말에 하루 정도 데이트하는 것 외에는 저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 체면에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고 또 취업 준비 중에 시간을 많이 뺏기도 뭐해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날은 만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도 하고 2차로 맥주를 마시러 단골 호프집에 들린 참이었어요. 저는 1000일 선물로 준비한 전자사전을 남자친구한테 건넸죠.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고 미안해하더라고요. 형편을 다 아는 처지에 선물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편지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좀 서운하긴 했어요. 미안, 내가 취직하면 그때 10배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자기야, 요즘 퇴근 몇 시에 해? 퇴근하고 헬스장 다닌다고 했지? 운동 안 빠지고 잘하고 있어? 헬스? 다니긴 하는데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자주 안 가게 되네. 그건 왜? 아니, 건강관리 잘하나 해서. 운동 안 갈 땐 퇴근 후에 뭐해? 사람들 만나? 종로나 해화동에서? 제 일과를 캐묻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혹시 내가 딴 남자한테 눈 돌릴까봐 걱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심시켜줄 요량으로 다이어리를 보여주며 일정을 알려줬죠. 그제야 남자친구는 안심이 되는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화장실에 간 남친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였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 들으라는 듯 그러는 거예요. 바이다. 전마 저거 100% 여자 있다. 저기요. 고마 치아 부소. 난데없는 참견에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쪽이 뭔데 참견이에요? 나 알아요? 웃겨 정말. 내기할까요? 전마 지금 딴 여자랑 통화하고 있을 깁니다. 왜 그 짝 스케줄 물었는지 알아요?
그 짝 피할라고, 딴 여자랑 있는 거 안 들킬라고, 그래가 물어본 거예요. 내 말 못 믿겠어요. 못 믿겠으면 같이가 확인할까요? 황당하긴 했지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근래 들어 남자친구가 자꾸 어디냐고 문자를 자꾸 보내왔거든요. 처음에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보자고 하면 저도 모르는 친구들 이름 대며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외에는 저랑 만나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의심만 하느니 미친 척하고 이 남자 말대로 확인하자 싶어서 같이 건물 내 화장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안에서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보고 싶지. 지금? 지금은 누구 만나고 있는데? 아니, 승철이라고 대학 동기. 그럼 내가 1시간 뒤에 너희 집 근처로 갈게. 너 주려고 선물도 샀거든. 전자수첩. 무리하긴 별것도 아닌데 뭐. 맙소사. 이놈이 글쎄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뭐예요. 게다가 내가 사준 전자수첩을 딴 여자한테 선물로 주겠다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당장 들어가 한바탕 하려는데 그 순간 같이 온 남자가 선수 쳐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욕설과 사람 패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가 사람이가 그러고 살고 싶나? 와, 네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여자한테 물부터가 피 빨아 처먹고 천일 선물 받은 것도 딴 년한테 준다고. 닌마 도저히 안 되겠다. 밖에서 듣고 있는데도 마치 눈앞에서 남자친구가 얻어 터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비참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잠시 뒤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곤 제게 그러더라고요. 봤죠? 이래도 내가 틀렸다 할 거예요. 전마 저거 완전 파이다. 그래서요.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상관이에요. 내가 우습게 보여요? 왜 나서서 사람 꼴 우습게 만들어요? 당신이 나한테 뭔데? 몰라요. 내 그쪽한테 뭐 좀 대볼라고 일하는 거 모르겠어요. 남잔요. 관심 없는 여자한테 눈도 안 줘요. 그 짝이랑 나랑 지금까지 3번 마주쳤어요. 내가 이 호프집에 뭐 하려고 혼자 오는데 그 짝 만나려고 오는데 매주 토요일 그 짝이 여기 오니까 내도 여기 온다고 딱 잘라 말할게요. 내랑 딱 5번만 만나요. 그래도 안 땡기면 그때 내가 그만둘게. 그 짝 포기하고 깔끔하게 돌아설게. 어때요? 나 한번 안 만나볼랍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나이 3년 연애를 박살내곤 돌직구로 고백한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그날 일을 계기로 남편과는 약속대로 5번의 만남을 가졌고 이후로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거칠고 무대뽀지만 남편은 제게 늘 솔직했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죠. 그런 남편이 예비 제부를 의심한다니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제 남편이 그쪽으로 촉이 발달했거든요. 거기다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뻗치기를 하며 끝까지 매달려 증거를 잡아내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일도 접고 예비 제부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야 돌아오곤 했죠. 일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던 사람이 이럴 땐 안 깨워도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뒤 예비 시댁에서 결혼 승낙을 받은 여동생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변변한 증거를 못 찾았는지 예비 제부 뒤를 따라다니며 뻗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만해. 아닌 거야.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파도 안 나오지. 제발 부탁이니까 상견례만큼은 조용히 지나가자. 그리고 일은 안 해? 돈 안 벌어? 그동안 꾹 참아온 저는 아침 일찍 나서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의심도 병이란 말이 딱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 동생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엄한 짓을 할까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이 잠잠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한정식 집에 막 들어섰는데 이미 예비 사돈댁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곤 다들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잠시 뒤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사람 더 올 거라면서 1인분을 더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소리 죽여 남편한테 물었죠. 누가 오는데? 그러자 남편이 보면 안다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은 화기애애하게 결혼 진행에 대해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남편은 마주 앉은 예비 제부를 노려보며 마치 링 위에 올라 시합 시작을 기다리는 복서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그간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잠시 뒤 제 남편이 뭔가 사고를 칠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때가 왔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실례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 결혼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정들 하시고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아닙니까? 형부로서 내는 내 처제를 전마한테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전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야, 네 입으로 부르라. 존말할 때 한 점의 의욕도 없고로 똑똑히 다 부르라. 안 그러면 내 못 참는다. 남편의 느닷없는 경고에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여동생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희 아빠는 주먹을 불끈거리며 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예비 제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고 되묻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목줄 풀린 도사견처럼 달려들어 예비 제부의 멱살을 쥐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버럭하셨죠. 시방 뭐하는 짓이여? 저 썩을 놈이 또 지랄이여. 이 미친놈아. 그 손 안 놓냐? 아버님, 나 좀 믿어봐요. 이놈 여자 있어요. 살림 차려놓고 그 집사 여자랑 처 살고 있다고요. 임마, 말해라. 존말할 때 말해라. 니 귀신은 속여도 내는 못 속인다. 쌍문동 땡땡 아파트 119동 1203호. 여자 이름은 정유경이. 맞제? 니 그 여자랑 2년 동거했고 그전엔 직장 동료랑 반년 살았제? 놀랐는갑네. 그랄기야. 내 좀 한다. 니 어제도 그 집에서 자고 왔제? 경비 아저씨가 극하더라. 니들 신혼부부라고. 니 단다해 들으라. 내 니 같은 놈들 잡아먹는 저승사자다. 내 딴 건 몰라도 내 식구들, 특히 여자들 건드리는 놈은 용서 못한다. 니 오늘 저승 구경 한번 가보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주먹을 날리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돈 부부는 달려들어 주먹은 막았지만 제 남편은 끝까지 잡은 멱살을 놓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음식을 들고 들어오던 종업원이 홀 안에서 벌어진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음식 접시를 떨어뜨리곤 도망갔고 뒤이어 웬 젊은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경씨 왔어요. 남편은 그제야 멱살을 놓으며 여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여자의 등장에 예비 제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자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정말 놔두고 딴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말해봐, 어떻게 된 거냐고. 여자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고 예비 제부는 눈알을 굴리며 버벅댔어요. 자기야, 그게 아니라... 미안. 그 모습에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상황 파악이 깨끗하게 끝난 저희 아빠는 무등산 호랑이로 변신해 예비 제부한테 달려들었죠. 니미를? 니가 사람 새끼여? 니가 시방 내 새끼 눈에서 눈물을 뽑아야. 아들, 뭐하냐? 저 시기 당장 조져불어! 아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정광석화처럼 빠른 주먹을 연타로 날렸어요. 그 옆에선 저희 아빠가 찰지고 리듬감 있는 전라도 욕으로 마치 랩을 하듯 끊임없이 퍼부어댔고요. 예비 안사도는 자기 아들 죽는다며 저희 아빠와 제 남편한테 욕을 해댔고 그 모습에 광분한 저희 엄마는 껌 씹던 시절로 돌아가 안사돈을 욕설로 넉다운 시켜버렸죠. 동생은 울고 형부는 패고 아빠는 욕 랩에 엄마는 욕 트로트.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다이나믹한 무대를 장식했고 이 모습을 구경하려는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로 입구는 꽉 막혀서 예비사돈 식구들은 도망도 못 가고 안에 갇혀 있었죠. 한바탕 난리를 끝낸 우리 식구들은 친정에 모여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었어요. 상견례장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한 여동생은 질질 짜며 안 먹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기어이 끌고 나와 입에 짜장면을 밀어 넣었죠. 그러면 안 돼. 먹고 잊으라. 형부가 깔쌈한 놈으로 다 소개해주게. 니는 잘 묻고 잘 싸고 그놈아만 잊으라. 그러면 다 된다. 내 못 믿나? 남편은 자신감 충만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동생을 위로했어요. 아빠는 그런 사위의 짜장면 그릇에 슬그머니 탕수육을 올려주셨죠. 근데요, 아버님, 아까 지한테 뭐라 했죠? 아들이라고 했든가. 고마 잘못 들었나 싶은데. 아따, 급헌디 뭔 말을 못혀.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싸게 처묵어. 면 부르면 맛없은께. 아빠는 창피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짜장면을 드셨어요. 남편은 씩 쪼개면서 아빠가 건네준 탕수육을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 제 남편이 실직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빠가 그러시더래요. 그놈이 자존심 세고 성격이 센 놈이라 이대로 두면 영영 못 일어날지 모른다고. 사위도 아들인데 어떻게든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가셨다고요. 남편의 성격을 아는 아빠는 위로보다는 승부욕을 돋게 해서 털고 일어나게 하려고 제 남편을 자극했던 거예요. 덕분에 남편은 털고 일어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10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도 저희 아빠도 이제는 끈끈한 부자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최고의 투수가 선동열이냐 최동원이냐를 두고 싸우지만요. 아빠 말대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장인과 사이의 싸움은 끝나겠지만 그래도 전 오래도록 두 사람의 싸움을 보며 징글징글하게 살고 싶어요. 제겐 너무도 사랑스러운 두 남자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째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3개월 후면 예쁜 아기와 만난답니다. 저는 제 시할머니와의 인연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로 한 다음 시부모님보다 시할머니에게 먼저 저를 소개했을 만큼 시할머니에게 정이 깊었죠. 외동아들인 남편이 부모님 정을 못 받고 컸는데 그런 남편을 돌봐주신 게 시할머니였다고 해요. 시할머니는 저에게 남편을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결혼 후에도 저와 남편은 종종 시할머니를 찾아뵙고 적적하시지 않게 해드리려 애썼어요. 시부모님보다 저희가 더 자주 가본 것 같기도 해요. 시할머니는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수정과 식혜를 손수 만드셔서 준비해놓고 내주셨죠. 워낙 솜씨가 좋으시고 부지런하셔서 밑반찬 같은 것도 싸주시곤 했어요. 할머님,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하지만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저희가 안 오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매번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저희는 괜찮아요. 힘들긴 평생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서 괜찮아. 난 이렇게 너희가 좋아하는 거 만들 때 제일 행복하고 이거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거 좋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 써줘서 고맙다. 라며 시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이 시할머니를 잘 따라서 가는 것도 있었지만 저도 이상하게 시부모님보다 시할머니에게 정이 더 갔어요. 어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도 났고 시부모님보다는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할머니를 찾아뵙는 게 즐거웠어요. 시부모님은 시할머니에게 큰 정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뿐 아니라 시댁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았죠. 알고 보니 시할머니는 시댁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할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고모님이 시할머니를 싫어하신다고 하고요. 사춘기 때 집에 들어오신 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싫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원래 시할머니 되시는 분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셨다고 해요. 자세한 건 다들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묻지 않았어요. 다른 친척분들 말씀으로는 시할머니께서 정말 정성으로 자녀들을 키우셨다고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더 친자식처럼 위하시는 것 같았다고요. 지금 저나 남편에게 하시는 것만 봐도 어떠셨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한 번은 시할머니께서 손주며느리 주신다고 곶감단지를 정성껏 만드셨는데 시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들고 나가셔서 친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곶감 좋아하는 손주며느리 못 먹였다고 무척 아쉬워하셨죠. 할머님 괜찮아요. 저 먹은 거나 다름없어요. 제 생각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딘데요. 그게 더 감사하죠. 라고 하니 남편도 맞아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 생각하면서 애써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라고 했고 시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곶감 말이라도 만들어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따라 들어가서 옆에서 도우며 곶감말이 만드는 걸 배웠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할머니는 제게 네 시어머니가 아이 가지라고는 안 해? 혹시 그러더라도 너무 고깝게 듣지 마라. 우리가 다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 마음을 모르잖냐.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니까 아이가 오면 감사하고 라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시고모님과 시삼촌이 오셨어요. 시고모는 무작정 큰 소리로 시할머니에게 거실로 좀 나와보라고 하셨고 저희는 의아해서 다 거실로 나갔죠. 애들 데리고 소꿉장난하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아니 평생 돈 없다고 하시던 양반이 어디서 돈이 나셔서 손주 결혼식에 반이나 보탰대요. 그 돈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우리랑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함부로 써요. 우리 딸 결혼식엔 얼마 보탤 건지 다 말해요. 그러자 시할머니는 전에도 말했지만 이 집도 지금 나한테 있는 것도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모은 걸로 산 거다. 내 피눈물이 들어간 돈에 너희 이견이 왜 필요하냐. 너희 다 커서 결혼하기까지 한 걸로 내 할 일은 끝났다. 라고 하시자 이번엔 시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사람답게 살게 됐으면 고마워서라도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게 내가 번 돈이네 아니네 그게 할 소린가? 잘 생각해봐요. 본인 출신이 어떤지. 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두 분 제 와이프 있는 데서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진짜 돈 때문에 이러실 거예요. 제가 다 창피하네요. 저 어리지만 고문한 삼촌이 할머니한테 돈 많이 가져간 거 다 알거든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라며 화를 내자 두 분은 남편한테 시할머니가 우냐우냐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제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 모습을 다 보신 시할머니께서 그만두래. 나도 마음 주는데 정 가는 사람이야. 아무렴 이렇게 찾아오고 살갑게 구는 상원이네가 더 마음이 쓰이지. 니들 재영이 주명이처럼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이 더 가겠니?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할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저도 속이 상했죠.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를 만나시기 전에 재래시장 안에서 순댓국집을 하셨다고 해요. 그 집에 자주 가시던 시할아버지가 시할머니와 같이 살자고 하셨다네요. 원래 시할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으셨으니 시할아버지께서도 딱히 잘못하신 건 아니었는데 그게 시아버지와 형제분들께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다들 어리셨으니 그럴만도 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까지 무시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시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시고모는 또 와서 시할머니에게 조르셨어요. 재영이가 좀 바빠요. 걔 대학원에서 논문 쓰는 애야. 어디 출퇴근만 하면 월급 꼬박꼬박 나는 상원이랑 같냐고요. 우리 재영이도 대학원 졸업하면 자주 찾아온대요. 그래도 같은 손주인데 정말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말고 저희한테도 결혼 비용 주세요. 너무도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시며 내가 정말 애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재영이 결혼시킨다고 가져간 돈은 뭐냐? 그 결혼 깨졌어도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잖아. 네 말대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애미고 할미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영이나 상환이한테 난 공평하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네가 이런 식으로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너 걸핏하면 네 남편 사업자금 모자란다고 돈 가져갔잖아. 나도 이제 그냥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하는 허수아비는 싫다. 그러니 이제 그 문제로 그만 찾아와. 찾아와도 소용없어.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시고모는 저희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시할머니가 제 남편 결혼만 신경 쓴다고 화를 내셨고 그게 두 분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시고모와 시부모님은 시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난리를 쳤다더군요. 시할머니가 두려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휴대폰 너머로 시아버지께서 재영이 결혼 자금을 왜 이중으로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상원이도 더 줘야 맞는 거지.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 와서 아무리 장난쳐도 돈 더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상원이 목도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라며 큰 소리 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할머니 댁을 가니 시아버지와 시고모는 없고 온통 집안이 부서진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서글픈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계셨고요. 시할머니 안방에 액자며 화병이 깨진 걸 치우던 저는 열려있는 서랍에서 시아버지와 시고모, 시삼촌의 대학 합격증을 발견했습니다. 애들이 계모 때문에 잘못 컸다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기쓰고 과외를 시켜서 다들 대학에 보냈지. 합격증을 가져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시할머니가 손으로 합격증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 시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도 제게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죠. 시할머니는 그날 이후 조금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다가 거동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병이 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희 시부모님 댁에 시고모와 시삼촌이 모이셨고 누가 시할머니를 모실지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시집와서 할 만큼 했다고요. 당신도 그랬잖아. 친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 등골만 빼먹었다고. 그런 양반 아프다고 수발들라고 그러면 나 못 참아. 내가 여태까지 했어도 보상도 못 받았는데 우리가 큰 집이라고 모실 순 없어. 라고 하자 시고모는 언니가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이 집도 엄마가 돈 보탰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재영이 결혼식에는 비교도 안 되는 돈 상환이한테 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 어디서 못 받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 인간적으로 더 받은 사람이 데려옵시다. 라며 맞섰고 시삼촌도 그래 솔직히 형이 장남이라고 누나랑 나보다 더 챙겨준 건 맞잖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진짜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나까지 여기 끼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시아버지가 야, 너 식당 말아먹을 때마다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너야말로 받을 거 다 받고 아닌 척하지 마. 그리고 다들 뭘 착각하다 본데 장남이라 더 받은 게 아니라 장남이니까 집안 대소사 같이 챙겨서 좀 얹어준 거지. 니들이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며 역정을 내셨어요. 그렇게 말싸움이 오가던 걸 듣던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그만들 하세요. 정 그러시면 저희가 잠깐이라도 모실게요. 이렇게 싸우실 거면 차라리 그러는 게 낫겠어요. 라며 소리를 질렀죠.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머닌 요양원 가시면 되는데 왜 네가 나서니? 넌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님이 네 시어머님인 것 같다. 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챙겨봤어? 아주 갈수록 가관이네. 네가 여기 끼어서 꼭 날 못된 며느리 만들고 마는구나. 라고 하시자 남편이 고모나 삼촌이나 할머니가 내 결혼 비용 된 걸로 불만 많으니까 시설 좋은 요양원 찾을 때까지 우리가 모실게요. 그러면 불만 없으신 거죠? 이런 얘기 정말 혜진이 보기 낯뜨겁고 부끄러워요. 정말 제 부모님이고 고모 삼촌이지만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라고 이야기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와 남편이 시할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시할머니는 아프신 몸으로 짐을 싸면서 시골 친구에게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랑 지내세요. 시골이면 병원도 마땅치 않을 텐데 그러다 밤중에 병원 갈 일 생기면 어떡해요. 라는 제 말에 시할머니는 아니야. 거기도 버스 타고 조금만 나가면 큰 병원 다 있어. 괜찮아. 내가 거기 가는 게 편해서 그래. 라며 굽히지 않으셨죠. 대신 다음날 시골에 가고 하룻밤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장을 보러 갔고 그 사이 남편은 할머니 입으시라고 같이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서툴러서 마음에 안 차셨을 텐데도 시할머니는 맛있다 고맙다 하시며 식사하시는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으시는데 시할머니가 안쓰러워 눈물이 났죠. 그렇게 시할머니는 시골로 가셨고 저와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친구분과 편한 마음으로 계시니 건강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할머니 계신 곳이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시할머니 내려가실 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더군요. 그래도 장남이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 계신 곳을 알려드렸죠. 시부모님은 바로 할머니를 찾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라도 할머니가 장남 효도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에게 시할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꽤 큰 돈이었나 본데 그걸 시부모님이 어떻게 아시고 시할머니를 찾으신 거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갔을 때 시어머니는 어머니, 이제 그만 서울로 가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변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저희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 혼자 돌아가시게 된다고요. 라며 시할머니를 회유하고 계셨고, 시할머니는 괜찮다. 여기도 이장이 매일 노인들 잘 있나 확인하러 다니고 내 친구도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라며 같이 올라가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다가 예금 이야기를 시고모와 시삼촌도 알게 되셨고 또다시 시댁 어른들 간에 싸움이 났어요. 저는 그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시댁에 안 가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시고모님, 시삼촌이 차례로 찾아오셔서 저보고 시할머니께 말씀 좀 잘 들어달라고 하시더군요. 다들 자기한테 예금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 할머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라며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성 폐렴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노인들은 폐렴 때문에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나 남편이나 가슴을 졸이며 시할머니가 회복하시길 기다렸어요. 잠시 후 시부모님과 시고모, 시삼촌도 병원에 오셨는데 시고모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대체 어떻게 있길래 저렇게 하루아침에 인사불성이 돼? 아주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노인네 하나 제대로 못 모셔? 저 양반 이대로 잘못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라며 저를 몰아세웠고 다른 시댁 어른들도 저를 원망스럽게 보시더군요. 어이없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려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요? 서로 안 모신다 그러고 요양원도 아무데나 보내려고 했으면서 혜진이 탓을 해요? 진짜 이러면 저 앞으로 인연 끊습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다신 안 볼 줄 아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와 시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전했어요. 일단 시부모님이 먼저 보러 들어가셨고 시고모 시삼촌이 들어갔다 오신 후 저와 남편이 들어갔어요. 시할머니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여기 내 방 장 안에 보면 나무로 된 작은 보석함이 있거든. 그거 우리 혜진이가 꼭 가져라. 내가 꼭 주고 싶었던 거야. 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 시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시할머니의 장례식이 경건하게 치러지길 바랬지만 시댁 어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시할머니가 남기신 예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걸 가지고 사사건건 말다툼을 하셨죠. 급기야 남편이 없는 사이 몸싸움까지 벌이셨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돈이 뭐라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까지 이러세요. 그래도 할머님 덕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까지 이러실 수 있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너 지금 누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가르치려 들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주 웃기는 애네? 라고 했고 시아버지도 너 아주 버르장머리가 못돼 먹었구나. 어머니가 좀 오냐오냐 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런 식으로 까불다간 내 아들이랑 못 살 줄 알아. 뭐라고요? 아버님,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라며 제가 어이없어 하는데 그때 마침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돌아가신 김순례 할머니께서 강혜진 씨 앞으로 남기신 겁니다. 이게 무슨 번호 같은데 전화번호도 아니고 뭐죠? 라고 하자 은행 금고 비밀번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시부모님은 서류를 뺏으려고 했고 남자분은 제가 그분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김순례 할머니께서 이건 꼭 손주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공증받은 유언장도 있고요. 그때 손님들 배웅 갔던 남편도 돌아와 확인했고 변호사도 돌아갔는데 시부모님은 은행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겠다며
저더러 앞장을 서라고 재촉을 하시더군요. 알겠어요. 대신 장례식이라도 끝내고요. 내일이면 발인인데 그것도 못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라고 하자 시부모님은 초조한 표정을 지으시며 더는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뒤 시부모님은 낙골당을 나오자마자 저와 남편을 앞세우고 은행으로 가자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은행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죠. 안에는 나무로 된 거북이 저금통이 하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저금통을 저에게 던지듯이 주시면서 니들 저금 열심히 하면서 살라신다. 꼭 그 뜻대로 해라. 라고 빈정거리며 시아버지와 은행을 나가셨어요. 결국 시댁에서는 할머니 예금으로 큰 싸움이 났고 소송을 했지만 저희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장례식에 지쳐서 거실 소파에 풀썩 앉아 잠시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거북이 조금통을 흔들 때 나는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동전일 거라 짐작했죠. 열어보니 거북이 저금통 안에서는 열쇠 하나와 꼬깃꼬깃 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시할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며 이 열쇠가 보석함 열쇠이니 열어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다고 하셨던 보석함이요. 그 보석함엔 열쇠가 없이 잠겨져 있었어요. 모양이 예뻐서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안방 화장대에 진열해 두었거든요. 그 보석함을 열자 저희는 안에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수령인이 저와 남편으로 되어 있는 거금의 보험 증서와 특약서가 있었고 시할머니가 아플 때 지내셨던 곳에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공증 유언장과 함께 말이죠. 시할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남겨주시려고 2중 3중으로 머리를 쓰셨던 거예요. 시할머니가 친구분과 지내던 집과 그 인근 땅은 얼마 전 아파트 개발 부지가 된다는 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갑자기 생긴 거금에 어쩔 줄 몰라 했죠. 한 달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한테 서운하다시며 연락도 안 받고 안 하셨거든요. 얘들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니들 보고 싶은데 바빠서 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게 됐다. 잘들 지냈지? 아픈 데는 없고? 듣자하니 어머님이 니들 앞으로 뭘 남기셨다는데 그거 사실은 우리한테 와야 맞지 않겠니? 우리가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를 건너뛰고 자식이 재산을 이어받니? 남들이 욕한다. 니들도 욕먹는 거 싫을 테니 지금은 우리한테 넘겨라. 잘 보관하고 불려서 우리 죽을 때 니들한테 돌려주마. 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건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남편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너넨 어쩜 편한 게 없니? 이렇게 부모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니들만 착한 척하는 건 여전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하나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키웠으니. 라길래 제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언제 시할머니 제대로 챙기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하신 거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싸가지가 없다뇨. 그리고 전에 은행에서 분명히 저금통 저희 보고 가지라고 주셨잖아요. 그때 그 저금통 안에 할머니가 남기신 서류가 있는 열쇠가 들어있었다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님의 마음을 우습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셨는데 저희가 그 돈 다른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두 분께는 못 드려요.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시할머니에게 받은 돈과 예금 나눈 것도 모두 날리고 빚을 잔뜩 진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부모님께는 한 푼도 드릴 수 없다고 했고 저도 시할머니가 마음고생하셨던 걸 생각하며 동의했죠. 저와 남편은
할머니 성함으로 일정 부분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시할머니가 지내시던 시골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 개발은 한참 뒤에 된다길래 잠시라도 거기서 살아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도 가끔 저희를 좋아하신 시할머니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 중반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한 대학교의 의대 교수인데요. 이제 내년이면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네요. 제가 사람답게 살고 교수까지 될 수 있었던 사연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깡시골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장작될 나무를 해오고 집안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고 부모님은 여자애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집안일보다는 공부에 흥미가 많았어요. 몰래 학교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한글을 익히고 산수 공부를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잡혀와서 혼쭐이 나기도 했어요.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 할 거냐며 살림이나 잘 배우라고 하셨죠. 그런 제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건 젊은 여선생님이 오시고부터였어요. 시내에 있는 유일한 중학교에 부임하신 선생님은 제가 야트막한 산기슭에서 쑥을 뜯다 말고 누가 놓고 간 책을 읽는 걸 보시고 저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순정아, 지금 당장은 이게 너한테 쓸모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분명히 도움될 날이 올 거야. 네가 노력한 만큼 네 인생의 기회도 넓어질 거고. 그 선생님도 공부 못하게 하는 부모의 눈을 피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 선생님이 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밤마다 몰래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선생님 댁에 가서 국어, 산수, 도덕, 사회, 자연 이런 것들을 배웠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중학교 과정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댁에 가려고 막 집을 나섰을 때였죠. 엄마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싹싹 비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시고는 들키지 않고 끝까지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자식이 좋아하는 거 부모도 못 시켜주는데 그걸 다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냐. 기왕 할 거면 내 몫까지 다 하거라. 라며 몰래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공부가 계속되면서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공부할 시간도 많아야 하고 문제집도 살 게 많고 그저 막막해서 걱정을 하자 선생님은 엄마를 만나셨어요. 순정이는 정말 똑똑해요. 누구보다 이해력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성실하죠. 이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부디 어머님께서 순정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에 엄마는 한동안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를 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빠 몰래 집안일 하는 시간을 빼주셨고 문제집 살 돈도 주셨어요. 그 돈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뒤에서 조용히 제 앞날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도 그런 엄마와 선생님께 보답하고자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선생님이 갖다 주신 유명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거기서 딱 2문제만 틀렸어요. 공부 잘하는 고3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거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게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뜻이야. 거기다 넌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힘까지 있잖아. 선생님, 제가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시험 성적을 보고도 모르겠어? 넌 이미 전국 수준이라고. 라며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엄마와 선생님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었고요. 엄마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훔치셨고 선생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는 어디 여자애가 혼자 서울에 올라가냐며 펄펄 뛰셨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했다며 제 책들을 다 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가출을 결심했죠. 오빠들은 아버지가 다 밀어줘도 못 간 대학, 나는 갔는데 왜 나보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밀어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는 몰래 짐을 싸서 새벽에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이 나와 계신 것이었어요. 순정아, 이렇게 가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집을 나가니? 나가더라도 떳떳하게 모두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야지. 지금 네가 이렇게 무작정 서울에 가면 어디 더 받아줄 것 같아? 지금 그러지 말고 돌아가자. 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 저는 결국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제가 가출하라고 했던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신 건지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건 제가 순정이한테 주는 대학 합격 선물입니다. 서울에서 1등만 한다고 하는 애들도 떨어지는 의대에 합격했잖아요. 이만한 선물은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정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아버님께 효도하는 딸 될 겁니다. 선생님의 몇 번이고 되풀이한 간곡한 설득 덕에 결국 아버지는 저를 서울로 보내기로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며 펑펑 울자 선생님은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갚으면 돼.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대학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1학년 때 다들 해본다는 미팅도 하지 않았고 다른 애들과 몰려다니며 놀지도 않고 공부하고 학생 과외만 열심히 했죠. 그렇게 1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시내 중학교로 갔더니 선생님이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묻자 결핵에 걸려서 수업 시간에 피를 토했고 그 이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요양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제 앞으로 편지를 남겨놓으셨더군요. 편지를 서울로 보내지 않은 건 제 공부를 방해하기 싫어서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순정아, 너는 언젠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믿어. 그러니 건강 유의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학교 선생님마다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어디로 요양 가셨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떠나셨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어떻게든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을 찾으려고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녀 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방학이 끝나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자취방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결심했어요. 그래,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살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자. 그게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야.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잠 한숨 안 자고 며칠씩 공부하다가 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너무 책상 앞에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온통 짓무른 적도 있었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주일치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하나씩 꺼내 녹여서 먹었습니다. 반찬은 시골에서 보내준 김치 한 가지였고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은 다양한 연상법을 이용해 달달 외우고 또 외웠어요. 화장실 거울 옆에도 외워야 할 단어들을 잔뜩 써놓고 이빨을 닦으면서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택에 저는 인턴 후 봤던 시험도, 레지던트 4년 후 봤던 내과 전문의 시험도 모두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연수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순환기 내과 교수가 되었죠. 그날은 정말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속으로 살아 계시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날도 많았고요. 그러고 보면 선생님은 늘 제 마음 한쪽에 계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었고 선생님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환자를 진료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의학 논문들을 읽고 연구 자료도 수없이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환자들이 제일 신뢰하는 의사로 저를 꼽게 되었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두었어요. 딸을 낳은 날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지만 선생님이 만약 보셨다면 참 기뻐하셨겠지 그런 생각을 했죠. 선생님을 떠올리며 딸 이름을 선생님과 같은 선희라고 지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마음 넓고 예쁜 사람이 되길 바래서였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딸이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죠. 딸도 저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엄마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 그래?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내 남친 소개한 적 없잖아. 이 오빠는 진짜 내 인연인 것 같아. 딸은 부끄러운 듯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딸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은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 같은데 크게 욕심도 없고 가진 것에만 만족하며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사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제 사위는 좀 더 야망이 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인물이길 바랐는데 완전 정반대 타입인 것 같아서 만나기도 전에 씁쓸했죠. 하지만 딸은 그걸 참 좋게 본 것 같았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할 수 없어서 저는 일단 그 청년을 만나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위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아주 선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교사 사위라니 부족함 없다고들 하시겠지만 전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 평생 고등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칠 생각인가?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하고 유학 갈 계획은 없고? 라고 하자 사위는 네, 저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데에는 저희 큰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아프셔서 2번 교직을 쉬셨지만 큰어머니가 용기를 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큰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올 때면 큰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바른 청년 같았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인 것 같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이 만만치만은 않을 텐데 자네가 그러는 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고 물었고 사위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더 좋은 직장 갖기를 바라셨지만 요즘처럼 교사 되기 힘든 때에 당당히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도 많이 지지해 주셨고요. 라며 쑥스럽다는 듯 웃더군요. 엄마,
왜 자꾸 그런 질문만 해? 꼭 오빠가 교사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나는 오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빠가 하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교사가 천직이야. 타고났다니까. 라며 딸이 옆에서 지원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좋은 뜻을 가졌다니 할 말은 없었죠. 제가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남편은 큰 불만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죠. 제 딸은 더 근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청년의 마음가짐 하나만 보고 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는 원만하게 진행되어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했죠. 환자 진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먼저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식당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나와서 예약을 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상견례 예약을 했다고 말했고 직원은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직원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카운터에서 감사합니다. 다시 뵐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고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익숙한 목소리여서 카운터 쪽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10살은 많으신 것 같은 여자분께서 우아하게 머리를 틀어 올리시고 앉아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 어디서 본 것만 같아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를 본 여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물으시더니 한참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도 한참을 바라봤고요. 아무래도 낯이 익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억양,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예전에 제가 알던 유선희 선생님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눈매라던가 얼굴형, 콧날이 선생님과 흡사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유선희 선생님 아닌가요? 라고 하자 그분도 너 순정이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상견례라고 특별히 신경 써서 했던 화장이 다 무너지는데도 아랑곳 없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통곡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훔치시며 제 손을 잡으셨죠. 순정아, 너 정말 순정이 맞구나.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나도 널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땐 정말 마음이 아팠단다. 그래도 네가 정말 잘 산 것 같아서 기쁘구나. 저는 언제고 살아있을 때 선생님을 다시 뵙게 해달라고 매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났나 봐요.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져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예약자 이름을 보더니 놀라시며 네가 선희 엄마였니?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딸을 아시냐고 했고 선생님은 바로 제 사위의 큰어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벌써 네 딸 봤지. 정우가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몇 번이나 봤는걸. 너무 예쁘고 총명하고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니. 네 딸이어서 그랬나 보다. 라며 놀라셨어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위가 닮고 싶었던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저는 사돈분들과 사위와 딸을 만나 선생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했고 그분들과 사위도 다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제 딸도 놀랐고요. 무엇보다 제가 딸 이름을 선생님 이름을 따서 붙였다니까 사위는 흠칫하더군요. 처음에 제 딸한테 눈이 간 게 큰어머니 이름하고 같아서였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늘은 계속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보시고 있다가 이렇게 엮어서 저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았어요.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저와 선생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처음 요양을 마치시고 다시 교사를 하시며 결혼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더군요. 학교 일도 너무 무리를 해서 몸이 다시 나빠졌는데 그때도 폐가 문제가 됐다고 하셨어요. 결국 교사를 그만두셨고 집에서 지내시다가 가끔씩 남편이 경영하는 한정식 식당에 나와서 카운터를 봐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마침 제가 간 날이 시조카 상견례여서 제 딸도 보고 저희 부부도 볼 겸 나오셨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순환기 뇌과 교수라고 하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저는 꼭 해낼 줄 알았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죠. 저는 선생님 손을 꼭 잡고 그래서 이제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라고 물었더니 다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의사가 워낙 그 계통의 유명한 교수라 그런지 2달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호흡기 쪽에 내놓으라 하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싹 돌렸어요. 그리고 대학병원 내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선생님이 VIP 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했죠. 난 일반 병실도 괜찮은데 이런 데는 어색해. 선생님, 이거 제가 은혜 갚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께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선생님의 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암의 소견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몸이 많이 약하셔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워낙 초기였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바로 제가 주치의가 돼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우시면서 내가 순정이 덕분에 살게 됐구나. 고맙다. 라며 계속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면서 꼭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죠. 선생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아이들의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저는 해외 최신 논문들은 전부 찾아보고 미국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임상 진행 중인 효과 좋은 신약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며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제가 있는 대학에서 연구 중인 치료제도 알아보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암의 전이도 막아내고 완전히 뿌리 뽑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절 보며 이런 좋은 의사를 만날 줄 몰랐다고 좋아하셨고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으로 선생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힘들게 공부했던 날들에 대한 후회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부모님만큼이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선생님을 치료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선생님도 그동안의 치료로 많이 좋아지셔서 곱게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오셨어요. 사위는 저를 보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며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가까이 가서 사위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못 알아보고 이런저런 실례를 많이 했지? 미안하네. 내가 어느새 울챙일적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된 것처럼 살고 있었나 보네. 자네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큰어머니 유선희 선생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자네는 더 훌륭한 제자들 많이 만들게.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섭섭하게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선희가 조물룡한가요? 아까우신 게 당연하죠. 저한테 정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선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딸과 사위가 우리 부부와 사돈 부부에게 차례대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앞에 갔죠. 그리고 선생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시골에서 나물이나 캐고 땔감이나 주워둔 저를 오직 책 좋아한다는 이유로 공부시켜주시고
문제집도 사주시고 대학 첫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제 사돈 큰 어른이 되어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제 딸도 사위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사돈 내외도 저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다들 박수가 터졌고 그 가운데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딸과 사위도 눈물을 흘렸죠. 안사돈은 제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더군요. 행복한 딸의 결혼식을 울음바다로 만들어 너무 미안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십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고 하시네요. 저도 그럴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